관선이 불탔습니다. 날이, 관선이, 포졸 하나가 관아뜰로 달려들어오며 목이 찢어져라 외쳤습니다. 배전에 묶인 시체 5, 그중 한 명의 손목에는 뱃사공의 솜씨가 결코 아닌 낯선 매듭이 지어져 있었다. 부임 사흘째 새벽, 신임 사또 김진수가 마주한 것은 이 고을의 첫 번째 참극이었다. 잿빛 안개가 포구를 낮게 덮고 있던 그 새벽, 물결은 기척도 없이 배 밑을 핥고 지나갔고 그 안개 사이로 반쯤 불에 탄 관선 한 척이 헛개비처럼 떠밀려 들어와 있었습니다. 배전은 그 으름으로 새카맸고 돛대는 반토막이 난 채 옆으로 기울어 있었다. 저거 나라의 배가 아니오? 관선이 불타 돌아오다니 이 고을의 변고가 났단 말이오. 누가 저 배에 올라가겠소? 귀신이 붙은 게 틀림없는 이리외다. 한 사내가 침을 꿀꺽 삼켰다. 포구 사람들은 멀찍이 물러서 수군거릴 뿐 누구 하나 선뜻 배전 가까이로 다가서지 못한 채 발을 뒤로 빼고만 있었다. 관선이란 무엇입니까? 관아에 곡식과 쇠곡을 싣고 오르내리는 나라의 배입니다. 그 배가 불에 타 돌아왔다는 것은 이 고을에 칼끝이 닿았다는 뜻이었다. 그때 안개를 가르고 한 소녀가 물동이를 어깨에 지고 배전 앞을 스치듯 지나갔습니다. 나이 16, 이름은 봉선. 집집마다 새벽물을 길어 나르는 고을의 물장수였다. 봉선은 걸음을 멈추지 않았으나 콧날이 한번 찡긋 움직였다. 유난히 짙은 송진 냄새가 배전에서 확 밀려왔던 것이었다. 배를 태운 불타시겠지. 봉선은 속으로 짧게 중얼거렸습니다. 그때는 그렇게만 여긴 것이었다. 다만 봉선의 눈은 배전에 묶여있는 시체 5을 빠르게 훑었고 그중 한 사람의 손목에 지어진 낯선 매듭 위에서 한 호흡 머물렀을 뿐이었다. 뱃사공의 솜씨가 결단코 아니었다. 배 다루는 자들의 매듭은 풀기 쉽고 묶기 빠른 것이 기본인데 이 매듭은 풀 생각이 없는 자가 지은 매듭이었다. 봉선의 눈썹이 찰나. 한편 관아 마당에서는 부임 사흘밖에 되지 않은 신임 사또 김진수가 말에서 내리고 있었다. 40줄 중반에 단단한 어깨에 가끈 아래로 흘러내린 이마엔 벌써 핏줄이 서 있었습니다. 거적을 모두 들쳐라. 한 구도 빠짐없이 내 눈으로 보겠다. 사또의 목소리는 낮았으나 단단했다. 거적이 들쳐질 때마다 이방이 옆에서 허리를 굽히며 능구렁이 같은 목소리로 속닥였습니다. 나리, 이건 아무래도 수적들 짓입니다. 사또께서 직접 애쓰실 일이 아니지요. 관아 체면만 상하지 않겠습니까? 수적들이라 하였는가? 수적의 매듭이 어찌 이리 정갈할 수 있단 말이냐? 사또는 대답 대신 시체 손목에 매듭만 손끝으로 더듬었다. 그의 속이 눈에 띄지 않게 흔들리고 있었다. 관아 뒷문으로 물을 들이러 들어온 봉선이 마당 끝에 조용히 물동이를 내려놓았다. 물동이가 흙바닥에 닿는 소리조차 나지 않을 만큼 반듯한 자세였습니다. 마른 치맛자락, 허리는 곧고 어깨는 수평이었다. 물 한 동이 지고 마당 계단 2를 오르내리는 걸음걸이가 마치 어릴 적부터 무언가 다른 것을 지고 살아온 사람의 걸음이었습니다. 사또의 눈이 그 걸음을 따라갔다. 봉선은 고개를 숙인 채로 그러나 똑똑한 목소리로 짧게 입을 열었다. 나리, 그 매듭은 뱃사공 솜씨가 아닙니다. 이방이 먼저 튀어올랐다. 이런 천한 것이 관아 마당에 어딜 입을 놀려 썩 물러가지 못할까. 이방의 호통이 마당을 울렸고 몇 걸음 떨어진 쇠돌이 포졸이 움찔 어깨를 떨었다. 사또는 말을 가로막지 않았다. 체면이라는 것이 있지 않은가. 사또는 속으로 그렇게 중얼거렸을 겁니다. 허나 그의 눈만은 달랐다. 이방의 호통 사이로 봉선의 손등이 잠깐 드러났는데 그 오른손 등 위에 동그랗게 오므라든 작은 화상 자국이 보였습니다.
사또의 동공이 한번 흔들렸다. 본인도 모르게 그 흉터 위에 시선을 오래 얹은 것이었다. 허나 저 흉터가 무엇을 말하는지 그 자신도 아직은 정리하지 못한 상태였다. 봉선은 아무 말 없이 물동이를 다시 어깨에 치고 돌아섰습니다. 이윽고 그 걸음이 관아 문턱을 넘어 골목으로 사라졌다. 이방, 저 아이 이름이 무엇인가? 사또가 나직이 물었습니다. 봉선이라 합니다. 날이 한낱 물장수이오니 괴념치 마옵소서. 물장수라. 그 걸음이 어찌 저러한지 내 눈이 저 아이를 놓지 못한단 말이다. 사또는 혼잣말하듯 중얼거렸다. 그날 새벽 우물가에서 있었던 일도 한 가지 얹어드리겠습니다. 봉선이 가장 먼저 물을 길어다 주는 집은 늘 고을 서편 허물어진 토담집에 사는 눈먼 할미네였다. 할미는 새벽마다 봉선의 발걸음 소리를 물동이 소리보다 먼저 알아듣고 문 앞에 나와 앉아있곤 했다. 그날도 할미는 낡은 멍석 위에 두 다리를 모으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봉선은 제 몫의 물 한 동이를 할미 부엌독에 쏟아넣고 삭슬 받지 않았다. 할미가 떨리는 손으로 동전 한 잎을 내밀며 입을 열었다. 아가, 오늘도 삭슬 받지 않을 셈이냐. 이 늙은이 체면도 좀 생각해 주려무나 할미 무릎이 오늘도 시려 보이십니다. 삭슨 다음에 받으오리다. 봉선은 조용히 그 손을 두 손으로 감싸 도로 밀어 넣었다. 이어 제 치맛자락 한 귀퉁이를 접어 할미의 무릎 위에 가지런히 덮어주었습니다. 할미의 입술이 파르르 떨렸고 어깨가 들썩였다. 네가 아니었으면 이 늙은이가 어찌 새벽을 맞았겠느냐. 할미가 나직이 말했습니다. 봉선은 그저 물동이를 다시 지고 다음 집을 향해 발을 뗐을 뿐이었다. 쉰두 집, 그것이 봉선이 매일 도는 집의 수였다. 관아로 돌아와서는 또 이런 일도 있었습니다. 수직을 서던 젊은 포줄 쇠돌이가 말구유 앞에서 애를 먹고 있었다. 간밤 말을 두 필이나 들이부리느라 구유의 물이 바닥을 드러냈는데 정작 관아의 물항아리도 비어 있었던 것이었다. 이를 어쩐단 말인가. 이방 나리가 보시면 곤장 몇 대는 떨어질 텐데 쇠돌이는 혼잣말로 중얼거리며 주먹을 쥐었다 폈다 했습니다. 그의 눈동자가 좌우로 흔들렸고 관자놀이에 식은땀이 맺혔다. 봉선이 마침 물 한 동이를 더 지고 들어오다가 구유 앞에 선 쇠돌이의 얼굴을 한번 훑었다. 쇠돌이 형님, 제 동의를 기울이겠습니다. 봉선이 낮은 목소리로 짧게 속삭였다. 이어 제 물동이를 천천히 기울여 말구유에 찬 물을 콸콸 부어주었다. 쇠돌이가 저도 모르게 입을 열었다. 아, 아씨, 그는 목젖에 그 말을 꿀꺽 삼켰다. 봉선 낭자, 어찌 이런 것을 이방나리께 알려지면 낭자가 곤욕을 치를 것이외다. 이방께는 제가 쏟았다 여쭈시오. 봉선은 빈 동이를 어깨에 고쳐매며 짧게 말했다. 쇠돌이의 눈 가장자리가 벌개졌다. 언제든 제가 이 목숨을 보태겠습니다. 낭자. 쇠돌이가 나직이 일줄였습니다. 두 사람 사이로 짧은 눈빛 하나가 오갔다. 해가 중천에 오를 무렵 사또는 동원방에 홀로 앉아 있었다. 탁자 위에는 포구에서 가져온 그 매듭끈이 놓여 있었다. 그는 매듭을 한참 들여다보다가 문득 고개를 들었습니다. 담장 너머에서 물동이 소리가 또각또각 멀어지고 있었던 것이었다. 매듭이라 하였던가 뱃사공 솜씨가 아니라 하였겠다. 사또의 입술이 무의식 중에 그 말을 중얼거렸다. 그 아이가 분명 그리 말하였단 말이다. 한낱 물장수가 어찌 그 매듭을 알아보았을꼬. 사또는 자기가 한 말을 한 번 더 되뇌었습니다. 밤이 될 때까지 사또는 그 소녀의 걸음걸이와 손등의 흉터를 참아 있지 못했던 것이었다. 봉선의 말이 바람에 흩어진 뒤 사흘이 지났다. 사또는 관아 뒷방에서 매듭 그림을 몇 번이고 다시 그리고 또 지원했지만 천한 물장수의 한마디를 근거로 양반가를 해집을 배짱은 아직 없었다. 수적들의 짓입니다.
날이 관아 체면부터 생각하셔야지요. 이방이 아침마다 그렇게 못을 박듯 되뇌었고 사또의 붓근 그름 아래 얹힌 채 굳어만 갔습니다. 한편 봉선은 관아 앞을 스쳐 지나가면서도 고개 한 번 들지 않았다. 오늘은 저 집을 한 번 더 돌아보리라. 봉선의 속내가 물지개 아래에서 조용히 다져졌다. 물지개를 친 어깨는 여전히 수평이었고 치맛자락 끝이 흙을 차지 않는 걸음은 여전히 반듯했습니다. 다만 봉선의 눈만이 이전보다 한 뼘쯤 박대감 저택이었다. 박대감의 기와 집은 고을에서 가장 높은 언덕 위에 올라앉아 있었다. 소슬대문 위 기와가 겹겹이 포개져 있었고 뒷담 너머로는 밤나무 가지가 담벼락을 넘어 길바닥까지 축 늘어져 있었습니다. 봉선은 소슬대문 앞에서 걸음을 멈추지 않고 저택을 반 바퀴 돌아 뒷담 쪽문으로 향했다. 양반가에 부엌 물은 본디 양반이 드나드는 문으로 들어가지 않는 법이었습니다. 뒷담 쪽문 옆에는 오래된 우물 하나가 서늘하게 엎드려 있었다. 우물틀 옆에는 사람 허리께쯤 올라오는 단단한 돌 하나가 박혀 있었는데 봉선의 눈길이 그 돌 위에서 한 번 딱 멈추고 말았습니다. 돌의 맨질맨질한 표면 위에 손톱이나 쇠붙이로 긁은 듯한 세 줄의 가느다란 자국이 나란히 새겨져 있었다. 세 줄은 길이가 거의 같았고 간격도 자로 잰 듯 일정했다. 그 표식은 결코 낯선 것이 아니었습니다. 저 자국이 어찌 여기에 또 새겨져 있단 말인가. 봉선이 소리를 삼키듯 제 입술 안에서 중얼거렸다. 사흘 전 폭우, 반쯤 불탄 관선의 닷줄이 감긴 뱃머리 기둥 위에도 같은 세 줄이 새겨져 있었던 것이었죠. 불에 그을려 희미해져 있었지만 봉선은 닷줄을 훑는 그 짧은 사이에 그 자국을 두 눈에 분명히 담아두었다. 폭우의 뱃머리 기둥과 박대감 저택의 뒷담 우물 옆 두 곳에 같은 표식이 새겨져 있다는 사실은 결코 우연일 수 없었다. 봉선은 물동이를 소리 없이 내려놓았다. 품 안에서 작게 잡힌 낡은 두루마리 하나를 꺼냈는데 그것은 돌아가신 아버지의 유품이었다. 누런 닭중이 위에는 이미 갖가지 그림과 작은 글씨들이 먹으로 채워져 있었습니다. 봉선은 품에서 숫조각 하나를 꺼내 두루마리의 한 귀퉁이에 방금 본 세 줄 표식을 조심스레 덧그렸다. 아버지, 이 표식이 같은 손에서 나온 것이 맞지요? 봉선이 종이 위로 낮게 속삭였다. 불탄 관선 옆에 선 자를 쓰고 박대감 저택 옆에 택자를 써서 두 점을 가느다란 한 줄로 있는 동안 봉선의 손끝은 단 한 번도 떨리지 않았다. 저 계집도 왔네. 박대감 댁 참모가 혀를 차며 중얼거리는 소리였다. 대감마님 뒷간 물까지 저 계집이 길어들인다더라. 건방진 것이 어딜 뒷담까지 어슬렁거려. 그러게 말일세. 저런 것이 뭘 안다고 뒷담을 기웃거리는지 모르겠구먼. 찬모 곁에 또 다른 계집종이 덩달아 혀를 찼다. 봉선은 두루마리를 소매 속에 조용히 밀어넣고 물동이를 다시 어깨에 지고 일어섰습니다. 고개를 숙인 채 우물 옆을 벗어나는 그녀의 걸음에는 방금 전까지 돌 위에 세 줄을 읽던 사람의 기색이 한 점도 남아있지 않았다. 바로 그 시각 박대감의 사랑방 뒤편 작은 방에서는 또 다른 수군거림이 오가고 있었습니다. 박대감은 긴 장죽을 물고 앉아 담뱃대 끝에서 피어오르는 연기 사이로 수화 하나를 불러 세웠다. 우물가 계집 말이다. 박대감의 목소리는 노인답지 않게 차고 단단했다. 낮에 뒷담을 돌아나간 물정수 계집. 그년이 우물 옆 돌을 눈여겨보더라는 말이 들리더구나. 수아의 고개가 마루 쪽으로 바짝 숙여졌다. 발자국을 붙여라. 집까지 뒤를 밟되 제가 따라붙고 있는 줄은 모르게 하거라. 박대감은 장죽을 한번 길게 빨아당긴 뒤 그 연기를 수하의 나트로 천천히 뿜어냈다. 그 계집이 만약 돌 위에 셋 줄을 읽어냈다면 손발부터 하나씩 잘라내거라. 입을 다물게 하려거든 혀를 먼저 끊고 다리부터 쓸어내리는 것이 순선이라.
예, 대감마님. 뜻대로 처결하겠습니다. 오늘 밤 안으로 마무리하오리까. 어찌하오리까. 수아가 바닥에 이마를 대며 나직이 되물었다. 밤이 깊어지거든 손을 대라. 낮에는 눈이 많으니라. 박대감이 장죽을 내려놓으며 답하였다. 수하의 등줄기에 소름이 싹 돋았지만 그는 고개를 더 깊이 숙였다. 박대감의 굽은 손가락이 장죽을 다시 입에 무는 동안 그의 좁은 눈매가 한번 차갑게 가늘어지더라. 저 계집이 물장수라면 물장수 하나쯤 없어지는 것은 고을에서 하룻밤이면 이칠 일이었다. 골목을 돌아 내려오는 중이었다. 장터 초입에서 봉선은 뜻밖의 걸음에 붙잡히고 말았습니다. 머리가 쑥대같이 헝클어진 미친 노파 하나가 봉선의 치맛자락을 움켜쥐고 놓지 않았다. 노파의 손등에는 죽은 깨와 검버섯이 빽빽했고 손톱 밑에는 흙이 새까맣게 끼어 있었다. 아이고, 그 걸음걸이라니. 노파의 눈동자가 허공에서 돌다가 봉선의 발치에가 들러붙었다. 애비 닮은 걸음걸이네. 허리를 그리 고추 세우고 발끝으로 흙을 차지 않는 그 걸음이라. 내 어찌 그 걸음을 잊겠나. 봉선의 손마디가 물지개 자루 위에서 단단하게 오그라들었다. 봉선은 잠깐 숨이 막힌 듯 굳어 있다가 이내 허리춤을 더듬어 엽전 한 입을 꺼내 노파의 손바닥에 쥐어주었습니다. 할머니, 거기 가서 곡주 한 사발 사 드시구려. 저는 그저 이 고을의 물장수일 뿐입니다. 봉선의 목소리는 물지개 아래에서도 떨리지 않았다. 노파는 엽전을 꽉 움켜쥔 채 봉선의 뒷모습을 오래도록 바라보았다. 그 걸음걸이만은 부디 잊지 마시게. 노파가 허공을 향해 중얼거리는 말이었지만 장터 사람들 중 누구도 그 말을 미처 알아채지 못한 일이었죠. 해가 기울고 관아 처마 밑에 등불이 하나둘 켜지기 시작했다. 봉선은 관아 정문 앞에서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이윽고 결심을 세운 듯 관아 마당에 물동이를 슬쩍 들이며 목소리를 낮게 가다듬었다. 나리, 박대감댁 뒷담, 우물 옆을 한 번만 살펴주십시오. 마루 위에 사또가 흠칫 고개를 들었고 붓을 쥐고 있던 손마디가 잠깐 멈추었다. 우물 옆이라 하였느냐? 어찌하여 그곳을 짚는 것이냐? 사또가 낮게 되물으려 입을 여는 찰나 겹방에서 튀어나온 이방이 마당이 울리도록 고함을 질렀습니다. 이런 천한 것이 또 기어들어왔구나. 과부의 딸년이 양반댁을 감히 모함하려 드는 것이냐. 여봐라, 썩 끌어내지 못하겠느냐. 이방의 턱수염이 파르르 떨렸고 입가에서는 허연 침이 한 줄 흘러내릴 정도였다. 사또는 입술을 꽉 담은 채 고개를 반쯤 돌렸다. 체면이라는 두 글자가 그의 어깨 위에 무겁게 얹혀 있었던 탓이었습니다. 봉선은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다만 관아 문턱을 넘어 나가기 직전 마지막으로 사또의 얼굴을 한 번 올려다보았을 뿐이었죠. 그 눈빛은 원망이 아니라 차라리 연민에 가까웠다. 저 아이의 눈빛이 어찌하여 나를 아는 자의 눈빛인가. 사또의 속이 마루 위에서 홀로 울렁거렸다. 한편 그날 해질녘에는 또 한 사람이 봉선 때문에 엉덩이에 불이 붙고 있었다. 젊은 포졸 쇠돌이가 바로 그 주인공이었습니다. 쇠돌이는 봉선이 쫓겨나기 조금 전 관아 뒷문 밖에 잠깐 서 있던 봉선을 발견하고는 제 나름대로 머리를 굴렸다. 사또날이 뒤편 마루는 조용하니 저 아이를 뒷문으로 슬쩍 들여놓으면 날있게 말이라도 붙여드릴 수 있겠지. 쇠돌이가 뒷문 빗장을 소리 없이 밀어내는 바로 그 순간 반대쪽 담 모퉁이에서 이방이 고개를 쑥 내밀었다. 쇠돌이 이놈. 내 놈이 지금 뭘 하려 드느냐. 관아 뒷문이 제 놈 안방인 줄 아느냐. 쇠돌이의 어깨가 움찔 들썩였고 밀어낸 빗장이 도로 쾅 내려앉았다. 그날 밤 쇠돌이는 관아 뒷마당에 엎드려 곤장 5대를 꼬박 맞았다. 아이고, 내 엉덩이야. 이 엉덩이가 무슨 죄를 졌다고 이리 맞는단 말이냐. 쇠돌이는 엉덩이를 두 손으로 감싸 쥐고
밤하늘을 올려다보여. 허나 그의 머릿속에는 곤장을 맞는 와중에도 한 가지 얼굴이 떠나지 않았으니 바로 물지개를 진 봉선의 그 반듯한 걸음걸이였습니다. 쇠돌이의 입꼬리가 저도 모르게 아주 희미하게 올라갔다. 그래, 내일부터 저 아이 뒤를 이 쇠돌이가 한번 봐줘야겠구만. 볼기짝의 얼얼한 밤에도 어울리지 않는 결심 한 조각이 젊은 포졸의 어깨 위로 슬그머니 내려앉. 그날 밤 관아담을 벗어나 집으로 돌아가는 봉선의 등 뒤로는 검은 그림자 하나가 멀찍이 따라붙고 있었다. 그림자는 달빛이 닿는 골목은 피하고 처마 및 어둠만을 골라 짚고 있었습니다. 봉선은 걸음을 늦추지도 뒤돌아보지도 않았지만 치맛자락 안쪽의 손끝이 한번 꽉 오그라들었다. 알아봤구나. 봉선의 머릿속에 한 문장이 서늘하게 내려앉았습니다. 집에 도착한 봉선은 방 안으로 들어가 문고리를 안에서 걸었다. 등잔에 불을 댕기고 품 안에 낡은 두루마리를 떨리는 손끝으로 조심스레 펼쳤습니다. 낮에 수트로 덧그려 둔 세 줄 표식 위로 오래된 먹자국 하나가 등잔 불빛을 받아 서서히 떠올랐다. 봉선의 손끝이 그 먹자국 위에 가만히 놓였다. 거기에는 세 글자 이름이 또렷하게 적혀 있었던 겁니다. 박이서. 아버지. 봉선이 그 이름 위로 입술을 겨우 떼어냈다. 박이서, 이 이름을 저들이 아직까지 쫓고 있단 말입니까? 봉선은 그 이름을 한참 동안 바라보았다. 등잔불의 심지가 한번 크게 흔들렸고 바깥에서는 바람 한 줄기가 문풍지를 스치고 지나가고 있었죠. 방 안에는 오직 봉선의 숨소리와 종이 위에 떠오른 세 글자만이 남아 있었다. 관선이 불탄 것은 사흘 전의 일이었다. 고을 안에서는 아직 그것이 한 번의 흉사라는 소문 수준으로만 떠돌고 있었죠. 그런데 바로 그 사흘째 되던 새벽, 포구에서 또 하나의 비명이 터져나왔다. 관선이 또 관선이 들어왔습니다. 포졸의 목소리가 물결 위로 찢어지듯 번졌다. 이번에는 배전이 불타있지 않았습니다. 외려 멀쩡한 모양새가 더 섬뜩했던 겁니다. 배전에 반듯하게 누인 시체는 7이나 되었다. 그 7의 손목마다 사흘 전 불탄 배의 시체에서 본 그 낯선 매듭이 똑같이 지어져 있었습니다. 뱃사공이 풀기 쉽게 지은 매듭이 아니었다. 풀 생각이 아예 없는 자가 꽉 조여 묶은 매듭이었죠. 같은 손에 같은 솜씨. 이것이 단순한 수적질이 아니라는 증거가 7번이나 겹쳐 나타난 것이었습니다. 귀신이다. 귀신짓이여. 물귀신이 관선만 노린다지 않는가. 사흘 전에도 그 매듭이더니 오늘 또 그 매듭 아닌가. 폭우에 몰려든 안악들이 저고리 자락을 입에 대고 수군거렸습니다. 저 배에 손댔다간 나까지 물귀신이 될 판입니다요. 한 사내가 턱을 떨며 뒤로 물러섰습니다. 관선이란 나라의 곡식을 싣는 배다. 그 배가 2번이나 피치를 하고 돌아왔다는 것은 더 이상 수적질로 덮을 수 있는 일이 아니라는 뜻이었다. 관아 쪽은 더욱 기가 막혔다. 관찰사의 문책 서찰이 벌써 사또 앞으로 날아들었던 겁니다. 고을 하나를 제대로 쥐지 못하는 사또는 필요 없다. 서찰 속 글자를 읽다 말고 김진수는 손마디가 우두둑 울렸습니다. 석달이다. 이대로 내 석달이 파직으로 다칠 판이로구나. 사또가 낮게 중얼거렸다. 한편 포구에는 봉선이 물동이도 없이 서 있었다. 시체들 곁을 한 걸음 한 걸음 마치 죄를 밟듯 조심스러운 걸음으로 돌고 있었습니다. 봉선의 콧날이 잠깐 움찔거렸습니다. 5번째 시체 앞에 서였다. 죽은 뱃사공의 옷깃에서 낯익은 냄새가 훅 올라왔던 겁니다. 송진이었습니다. 짙고 끈적하고 살짝 신 냄새였다. 사흘 전 불탄 관선 뱃전에서 봉선의 콧 속에 박혔던 바로 그 냄새였습니다. 그때는 배를 태운 불탓이라 여겼었다. 허나 이 배는 불에 타지 않았던 것이다. 뱃전도 돛대도 멀쩡한데
죽은 이의 옷깃에서 송진 냄새가 난다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 일이었다. 배가 타지도 않았는데 어찌 옷에서 송진이 묻어나느냐. 사람이 일부러 묻혀놓은 냄새로구나. 봉선이 속으로 되뇌며 눈을 가늘게 떴다. 불이 낸 냄새가 아니라 사람이 일부러 묻혀놓은 냄새였던 겁니다. 그때 허리 굽은 누파 하나가 시체 사이로 비틀비틀 다가왔습니다. 죽은 뱃사공의 노모였죠. 아들 옷자락을 붙들고 주저앉은 노모는 소리 내어 울지도 못하고 다만 어깨만 푹푹 들썩였다. 봉선이 그 곁에 조용히 무릎을 꺾었다. 노모의 어깨를 감싸 안아 일으키는 봉선의 손길은 물장수치고는 지나치게 정중했다. 할멈, 이러다 쓰러지십니다. 저기 바위 곁에 앉으시지요. 아이고 아가, 삭슬 내가 무엇으로 치러주나. 내 아들이 방금 저기 누웠는데 내가 무슨 정신으로 물을 받겠나. 삭슨 안 받습니다. 물 한 바가지만 마시고 가시오. 봉선이 짧게 잘라 말했습니다. 노모의 굽은 등이 봉선의 팔 안에서 한번 크게 떨렸습니다. 바로 그 순간이었다. 노모의 흐린 눈이 젊은 물장수의 쭉진 머리 위로 스르륵 올라갔던 겁니다. 아침 햇살이 기울어 떨어지던 바로 그 자리, 쪽 사이로 푸른 빛이 한번 번쩍였다. 다른 물장수들의 머리에는 결코 있을 수 없는 빛깔이었죠. 노모의 입이 반쯤 벌어졌고 턱끝이 미미하게 떨렸다. 저것이 무엇이란 말이냐. 노모가 목구멍 안쪽으로 가만히 되뇌었습니다. 허나 봉선은 이미 시선을 돌린 뒤였다. 노모는 자기가 방금 무엇을 본 것인지조차 가늠하지 못한 채 그저 흐린 눈을 한번 비비고 말았더라. 봉선은 그 길로 포구를 떠났다. 물동이를 지고 향한 곳은 다름 아닌 박대감 저택이었습니다. 뒷간 곁 기둥 앞에 이르러 봉선은 걸음을 한번 늦추었다. 기둥에 어깨를 스치듯 한 걸음 붙이더니 콧날이 다시 한번 움찔했다. 송진이었다. 그것은 포구의 그 냄새와 한치도 다르지 않은 냄새였습니다. 봉선의 눈동자가 잠깐 어두워졌다. 송진 냄새에 세 줄 표시계 그리고 손목에 낯선 매듭까지 서로 다른 세 개의 단서가 이 담 안에서 한 줄로 꿰어지고 있었던 겁니다. 뱃사공이 만들 수 없는 매듭, 물길에서 맡을 일 없는 송진, 그리고 저 뒷담 우물 옆에 세 줄, 세 단서가 이 한 집 안에서 만나고 있구나. 봉선이 속으로 짚어 내려갔습니다. 그녀는 아버지가 남긴 두루마리를 품속에서 한번 꾹 눌러 잡았다. 한편 그 밤 김진수 사또는 갓도 쓰지 않은 채 박대감 저택담 밖을 서성이고 있었다. 낮에 관찰사의 서찰을 받고 나서 그의 속이 온통 뒤틀려 있었던 겁니다. 사흘 전 봉선이 흘리고 간 말, 우물 옆을 살펴주시오가 자꾸 귓속을 찔러댔죠. 사또는 체면을 걸고 담장 모퉁이에 바싹 붙었다. 바로 그때였다. 담 너머로 낮고 굵은 목소리 하나가 새어나왔다. 그 계집의 애비를 그때 확실히 묻었어야 했다. 그 꼬리가 지금 돌아와 물동이나 지고 설치고 있지 않느냐. 사또의 온몸이 뻣뻣하게 굳었다. 계집의 애비라 당장은 누구를 가리키는 말인지 짚어지지 않는구나. 허나 그때라 함은 무엇을 두고 하는 말이냐. 사또는 속으로 되뇌었습니다. 그때라는 그 두 글자가 뒷덜미를 서늘하게 훑고 지나갔다. 박대감 저자가 도대체 무엇을 묻었단 말이냐. 사또의 손이 허리춤에서 저도 모르게 주먹을 쥐었습니다. 허나 담 안에서는 이미 다른 목소리가 끼어들고 있었다. 물장수 계집 하나를 못 치우느냐. 오늘 밤 안에 조용히 끝내라. 박대감의 목소리였다. 안 되겠구나. 지금은 나설 때가 아니다. 사또가 입술을 깨문 채 숨을 삼키고 담 밖을 조심히 물러났다. 바로 그 시각 봉선은 마을 어기우물로 물을 길러 나서던 참이었습니다. 어둠 속에서 풀벌레 소리가 뚝 끊긴 자리
검은 그림자 둘이 골목 끝에서 쑥 튀어나왔습니다. 복면을 한 사내들이었다. 손에는 짤막한 환도가 번뜩였다. 조용히 따라와라. 계집 앞선 사내의 낮은 목소리가 들렸다. 봉선은 대답 대신 물동이를 천천히 내려놓았습니다. 어깨 위에서 물지개가 가만히 뒤로 빠져나왔습니다. 봉선의 발끝이 땅을 한번 긁었다. 어딜 물장수 걸음이 저리 낮게 잡히느냐. 수상하구나. 앞쪽 사내가 잠시 멈칫하며 중얼거렸다. 앞선 사내가 휙 덤벼들자 봉선이 반 발짝 옆으로 비껴서며 물동이를 그대로 끌어올렸다. 물동이 가장자리가 사내의 턱을 정확하게 올려쳤습니다. 사내의 머리가 뒤로 꺾이며 땅바닥에 쿵 주저앉았습니다. 뒤이어 달려들던 두 번째 사내의 다리 사이로 봉선이 물지개를 눕혀 가로로 걸었다. 지게 막대가 정강이를 거는 순간 사내의 몸이 공중에서 한 바퀴 돌아 엎어졌다. 물장수가 부릴 수 있는 손속이 결코 아니었던 겁니다. 바로 그때 골목 반대편에서 다급한 발소리가 달려들었다. 다름 아닌 쇠돌이 포졸이었습니다. 봉선이 쓰러뜨린 두 번째 사내의 멱살을 잡아 땅에 찍어 누르며 쇠돌이가 외쳤다. 아, 아씨, 아니. 이보시오, 괜찮소이까? 쇠돌이의 입에서 아씨라는 말이 반쯤 튀어나왔다가 그대로 목을대에 걸렸다. 그는 봉선의 자세를 방금 직접 본 겁니다. 허리의 각도에, 어깨의 수평에, 발의 디딤까지 평생 물이나 깃던 여인에게서 나올 수 있는 솜씨가 결코 아니었습니다. 대체 저 여인이 누구란 말인가? 쇠돌이의 눈동자가 좌우로 흔들렸습니다. 봉선은 흐트러진 옷고름을 천천히 여미며 대답 대신 고개만 한 번 까딱였다. 포졸 양반, 이자들 복면은 절대 벗기지 마시오. 박대감 수족이면 벗기는 순간 관아 안에서 소문이 새어나갑니다. 봉선의 목소리는 낮고 단단했다. 알겠소이다. 분부 받듭니다. 이보시오. 쇠돌이는 저도 모르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지시가 아니었는데도 그는 그 말을 지시로 받아들이고 있었던 겁니다. 골목 끝에서 한 발짝 물러서던 봉선의 옷섭에서 그때 무언가 작고 푸른 것이 툭 떨어졌다. 손바닥 위에 올려놓는 순간 쇠돌이의 손가락이 멈칫했다. 그것은 다름 아닌 푸른 동곳이었다. 왕실에서나 쓰이는 물건이었으며 상민의 머리카락에 꽂힐 수 있는 물건이 결단코 아니었다. 이것은 상민이 가질 물건이 아닌데 쇠돌이가 고개를 들었다. 허나 어둠 속에 봉선은 이미 없었더라. 선앙당은 반쯤 무너져 있더이다. 지붕의 기와는 절반이 떨어져 나간 채 자풀이 제 집인 양뿌리를 내렸고 나무 기둥은 오랜 비바람에 검게 썩어 손끝으로 누르면 부스러기가 툭툭 떨어져 내렸다. 산중턱을 타고 올라온 새벽 안개가 그 낡은 당집 안까지 스며들었고 찢어진 문틈 사이로 푸른 기운이 한 움큼씩 밀려 들어오고 있더라. 그 안쪽 한 구석 지푸라기 한 단을 깔고 앉은 16봉선이 두 무릎을 꼭 끌어당긴 채 숨을 고르고 있던 참이었다. 품 안에 낡은 두루마리 한 축, 그리고 제 오른손 등 위 작은 화상 자국 하나. 봉선은 아침 해가 떠오르기 전 그 두 가지를 번갈아 내려다보며 조용히 숨을 들이쉬고 있었던 겁니다. 그때였습니다. 선앙당 바깥에서 마른 입 밟는 소리가 두어 번 들려왔고 이내 낮은 휘파람이 두 번 짧게 울렸다. 봉선의 어깨가 한 번 풀리더니 그녀가 품 안에 손을 넣었던 자세를 고쳐 앉았던 겁니다. 쇠돌이였거든요. 문짝을 비스듬히 밀고 들어선 포졸은 저고리 소매 안에서 뭔가를 조심스레 꺼내어 봉선 앞에 내려놓았다. 푸른 빛이 도는 작은 동곳 하나, 어젯밤 습격을 받던 자리에 떨어뜨린 그것이었죠. 아가씨, 이것을 챙겨왔습니다. 쇠돌이의 입이 잠시 머뭇거렸다. 아가씨라는 말이 제 혀끝에서 한 번 더 돌다 나온 듯한 어색함이었는데 그는 이내 말끝을 돌렸죠.
나리께는 아직 아무것도 여쭙지 못했습니다. 봉선은 대답 대신 동곳을 손바닥 위에 올려놓았다. 새벽 푸른빛이 그 위로 슬쩍 얹히자 어린 시절 한 번, 그리고 아주 오랜 세월 뒤 오늘 한 번, 그렇게 두 차례만 빛을 본 물건이 비로소 봉선의 손 위에서 제 얼굴을 보이더라. 봉선의 눈썹 끝이 아주 잠깐 실룩였다. 허나 그녀는 동곳을 머리에 다시 꽂지 않았고 도로 품 안쪽 깊은 곳으로 밀어넣을 뿐이었더라. 쇠돌이, 봉선이 부르자 포졸은 반사적으로 허리를 세웠다. 오늘 내가 너에게 보여주려는 것은 물동이보다 훨씬 무거운 것이다. 마음을 단단히 먹게. 그러더니 봉선은 품에서 낡은 두루마리를 꺼내어 지푸라기 위에 반듯하게 펼쳤더라. 종이 끝이 너덜거렸고 목자국이 여기저기 번져 있었지만 한가운데 굵은 선 몇 줄과 동그란 점들이 선명하게 찍혀 있었다. 봉선은 제 오른손을 그 위에 얹었죠. 손등 가운데 자리한 동그란 화상 자국이 두루마리 위에 찍힌 한 지점 위에 정확히 포개어졌던 겁니다. 쇠돌이의 숨이 턱 막혔다. 이 흉터는요, 봉선의 목소리는 낮고도 고요한 것이었다. 제가 5살 되던 해 아버지 서재에 불이 났던 날 생긴 것입니다. 그때 저는 서재 아래 마룻장 위에서 불길을 피하고 있었지요. 그 마룻장 아래가 무엇이었는지 아십니까? 어사 박이서의 비밀 문서고였습니다. 쇠돌이의 눈동자가 좌우로 한 차례 흔들렸다. 어사 박이서라는 이름이 그의 옆구리에서 맴돌다 목구멍 아래로 꿀꺽 넘어갔던 겁니다. 봉선은 쇠돌이의 반응을 다만 두루마리 위에 손가락을 옮겨가며 한 지점, 또 한 지점을 차례로 짚어나갔죠. 포구에서 맡았던 짙은 송진 냄새를 기억하시오. 불탄 배라 그런 줄로만 여겼지만 멀쩡한 두 번째 관산 시체 옷깃에서도 박대감 댁 뒷간 기둥에서도 같은 냄새가 났소. 송진은 제 발로 걸어 다니지 않소. 그러니 이 냄새는 한 사람에게서 세 자리로 흘러간 것이오. 봉선은 다음 지점을 짚었다. 박대감 저택 뒷담 우물 옆돌 위에 긁힌 세 줄 표식, 불탄 관선 닷줄 한 귀퉁이에도 같은 세 줄이 있었소. 그리고 시체 5의 손목을 묶은 끈, 뱃사공의 솜씨가 아니지 않소. 풀 생각 없이 지은 매듭이었소. 봉선의 손끝이 두루마리 위에서 세 지점을 한 줄로 이어나가고 있었다. 그 세 줄이가 닿는 곳이 바로 박대감 저택 지하였죠. 종이 위에 먹으로 동그랗게 쳐둔 그 자리 아래로 봉선이 작게 한 글자 적어내린 것이 있더라. 관고. 쇠돌이가 제 입으로 그 두 글자를 뱉고서야 손이 떨리기 시작했거든요. 그 댁 지하에 나라의 곡식이 쌓여 있다는 말씀이시오. 수백 섬. 봉선의 대답은 짧고도 무거운 것이었다. 15년 묵은 관고까지 거기 있을 것이오. 그 불은 실수가 아니었고 아버지는 역도가 아니었소. 그 무렵 선앙당 밖으로 안개가 조금씩 걷히고 있었다. 쇠돌이는 두루마리 위 지도를 한번 눈으로 훑고 이내 봉선을 마주 보았죠. 제 목숨을 어디에 얹어야 하는지 한 번에 분명해진 사내의 눈이었다. 그는 말없이 두루마리를 고이 접어 제저고리 안쪽 품 깊은 곳에 밀어 넣었거든요. 아가씨, 이 종이는 제 목숨보다 먼저 나리 손에 오를 것이오에다. 쇠돌이의 목소리는 낮았으나 단단하게 가라앉아 있더라. 쇠돌아. 봉선이 그의 소매 끝을 아주 잠깐 붙들었다. 내가 나리께 달려갈 이 길은 너 혼자 걷는 길이 아니니라. 내가 물을 길어 먹은 집이 쉰도 집이다. 저 아랫말 우물 옆 3대째 살아오신 박서방 댁, 윗말 나무전 김간에 관아 뒤 떡장수서시 마님 댁까지. 매일 새벽 내 걸음을 반기시던 이들이 오늘 이 고을의 이 골목 저 골목에서 너를 지켜보고 계실 것이다. 내가 어디쯤 걸음을 잘못 놓을 것 같으면 그 집 살인문 하나가 먼저 열릴 것이고 어느 우물가에서는 물 깃던 안악이 너를 한쪽으로 당겨줄 것이다. 조선 땅에서 물장수란 매일 같은 시간에 같은 골목을 도는 유일한 사람이었다. 그러니 이 고을의 눈과 귀가 그 쉰두 집에 나뉘어 있는 것이지.
실제로 조선에선 물장수가 동네마다 매일 도는 유일한 직업이었답니다. 그렇기에 마을의 눈과 귀라는 이름이 따로 있었던 겁니다. 쇠돌이는 말없이 고개를 숙였다. 그 말의 무게가 어깨를 한번 눌렀고 다시 그의 허리를 꼿꼿이 세워주었죠. 그는 선앙당 문짝을 비스듬히 밀고 나섰더라. 새벽 들길이 그의 앞에 길고도 아득히 뻗어 있었다. 한편 관아로 향하는 길목에서 쇠돌이의 발걸음은 평소보다 한 박자 빨랐다. 좁은 고삿을 지날 때 한 집 살인문이 삐걱 소리 없이 열리더니 박서방 댁노인이 고개만 빠끔히 내밀었다가 그 뒤 오는 인기척을 확인하고는 다시 문을 닫아버렸죠. 우물가에 서 있던 아낙 하나는 쇠돌이가 지나갈 때 일부러 물동이를 바꿔받으며 길을 막아 그의 뒤를 따라붙던 발소리를 한 박자 늦추어 주었던 겁니다. 쇠돌이는 뒤를 돌아보지 않았다. 그러나 그 한 박자, 그 한 호흡이 사람을 살리는 것임을 그는 이제 알고 있더라. 관아 정문 앞 이방이 아침부터 뒷짐을 진 채 턱을 치켜들고 있었다. 쇠돌이를 한눈에 알아본 이방의 눈이 가늘어졌죠. 이놈 어디서 오는 길이냐. 쇠돌이는 숨을 짧게 다듬었다. 소인 날있게 울릴 극보가 하나 있어 뛰어온 길이 올시다. 목소리는 태연했으나 그의 머릿속에서는 이방의 손을 거치면 이종이는 반드시 사라진다는 한 문장이 번쩍 스쳤더라. 쇠돌이는 한 걸음 앞으로 나서며 푸만 엽전 주머니에서 한 입을 슬쩍 꺼냈고 그것을 이방의 발치로 떨어뜨렸다. 쨍그랑 맑은 쇳소리가 정문 앞 돌바닥을 굴렀죠. 이방의 시선이 찰나 그 엽전을 쫓아 아래로 내려갔고 그가 허리를 숙이며 엽전을 줍는 그 한 호흡 동안 쇠돌이의 몸은 이미 문턱을 넘고 있었다. 허리가 펴진 이방은 엽전 한 입을 손에 쥔 채 눈을 끔벅였고 그제야 제 앞을 스쳐 지나간 것이 쇠돌이였음을 알아차렸지만 마당 안쪽에서는 이미 포졸이 사또 앞에 한쪽 무릎을 꿇으며 두루마리를 펼치고 있더라. 새벽과나 대청. 신임 사또 김진수가 두루마리를 받아 펴들었다. 불빛 아래 먹 자국 몇 줄이 흔들리다 가라앉았고 그의 시선이 세 지점을 잇는 선 위에서 한 번, 마지막 지점에 찍힌 두 글자 위에서 또 한 번 멈추었죠. 대청 기둥을 짚은 그의 손마디가 하얗게 일어섰다. 허리 아래가 무너지듯 주저앉을 뻔한 것을 그는 어금니를 꽉 깨물어 간신히 버텼던 겁니다. 어사박이서라니. 15년을 묻어두었던 한 이름이 새벽 한복판에서 그의 앞에 되살아나는 순간이었죠. 그의 눈이 천천히 쇠돌이를 향해 움직였다. 사또의 목소리가 아득히 낮은 곳으로 가라앉아 있더라. 그 아이 지금 어디 있느냐. 쇠돌이가 입을 때려 그 한 호흡을 당기던 바로 그때였습니다. 관아담 바깥에서 둥둥 커다란 북소리가 울리기 시작하더라. 박대감이 먼저 움직인 것이었죠. 동이 채 트기 전 관아 앞마당에 갑작스레 발소리가 어지러이 쏟아졌습니다. 박대감이 20명 남짓한 이전들을 앞세워 관아 정문을 밀고 들어온 것이었죠. 박대감의 도포 자락은 흐트러짐 하나 없이 반듯했고 수염 끝에는 기름기가 단정히 발려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눈빛만은 평소의 여유가 아니었다. 짐진 느긋한 척 허리춤에 손을 얹고 있었지만 그 손끝이 신락같이 떨리고 있는 것을 사또 김진수는 놓치지 않았죠. 사또 들어주시오. 물장수 계집 하나가 감히 이 고을 양반을 모함하여 온 고을을 뒤집어 놓았소이다. 이장들 모두가 증언할 것이오. 박대감이 목청을 높이며 마당 가운데로 성큼 들어섰습니다. 뒤따르는 이장 20명의 얼굴은 하나같이 땅을 보고 있었다. 개중 몇몇은 눈꺼풀이 파르르 떨리고 있었고 몇몇은 입술을 꽉 깨물고 있었죠. 관아 기단 위에 선 김진수가 천천히 턱을 들었습니다. 그의 옆자리 흰 무명저고리에 낡은 치마를 두른 봉선이 조용히 고개를 숙이고 서 있었다. 아버지의 두루마리는 그녀의 품속에서
얕은 호흡에 맞춰 오르내리고 있었습니다. 봉선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변명도 없었고 구원의 눈짓도 없었죠. 다만 이장들의 얼굴을 한 사람씩 천천히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이장들아, 한 사람씩 답하라. 저 아이가 너희 집에 드나든 적이 있는가? 사또의 목소리는 낮았으나 기단도를 타고 마당 구석까지 또렷이 내려앉았다. 한동안 침묵이 흘렀습니다. 새벽 공기 사이로 까치 한 마리가 느리게 울었죠. 박대감이 성을 내려 입을 열려는 찰나 맨 끝에 선 늙은 이장이 천천히 앞으로 한 걸음을 내디뎠습니다. 흰 수염을 허리까지 늘어뜨린 아래 시내 남쪽 마을의 이장이었다. 사또나리, 말씀드릴 일이 있소이다. 늙은 이장의 목소리는 갈라져 있었지만 그 안에는 돌덩이 같은 무게가 있었습니다. 우리 마을 우물물은 저 아이가 매일 새벽에 길어나르오. 내 나이 70이오. 저 아이가 6살 때부터 물동이를 이 늙은이에게 쳐다 주었지. 그 애가 거짓을 말한 적은 내 평생 단 한 번도 없었소이다. 말을 마친 늙은 이장의 눈동자가 학대감 쪽으로 한 번 흔들리더니 이내 고요히 제자리를 찾았습니다. 박대감의 눈썹이 찰나 동안 실룩였죠. 그때 마당 가장자리 기둥 뒤에서 나지막한 기침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쇠돌이가 부축해 데려온 한 노인이었죠. 중풍으로 반신이 굳어버린 북쪽 언덕 끝집의 노인이었다. 쇠돌이는 지난 새벽 내내 52집의 문간을 하나하나 돌며 낡은 갓근을 고쳐 매듯 조심스레 부탁을 해두었습니다. 내일 아침만큼은 사실대로만 말씀해 주시오. 쇠돌이가 허리를 굽혀 청할 때마다 노인들은 호롱불 아래 말없이 고개를 끄덕이곤 했었죠. 중풍 노인이 쇠돌이의 팔을 의지해 기단 아래까지 겨우 걸어 나왔습니다. 떨리는 왼손이 공중에서 한참 허우적거리다가 간신히 자기 입술 끝을 가리켰다. 혀가 반쯤 굳어 발음이 새고 있었지만 그 한마디 한마디가 새벽 마당을 둔중하게 두드렸습니다. 저 아이가 매일 새벽 이 늙은이의 혀를 적셔 주었소이다. 물 한 모금 삼킬 줄 모르는 이 굳은 입에 대나무 대롱으로 한 방울씩 떨어뜨려 주었소. 노인의 턱끝이 바르르 떨렸습니다. 아들도 며느리도 떠난 외딴 집에 새벽마다 문고리를 두드리며 들어와 굳은 혀를 적셔주는 손이 세상에 오직 하나 있었다는 사실을 노인은 평생 제 입 밖에 내지 못했던 것이었죠. 노인의 눈꺼풀 안으로 눈물이 고였다가 굳은 뺨을 타고 한 줄로 흘러내렸습니다. 고을에서 가장 천하다는 물장수의 일이 그 순간 관아 마당 한가운데에서 가장 무거운 증언이 되어 내려앉고 있었죠. 박대감의 턱이 저도 모르게 어금니 쪽으로 당겨졌습니다. 사또나리, 봉선이 비로소 입을 열었습니다. 목소리는 맑았으나 크지 않았다. 제 말을 믿어달라 청하지 않겠나이다. 다만 박대감 저택 뒷담 우물 옆을 한 번만 파보시라 이르시옵소서. 말은 그것뿐이었다. 봉선은 그 이상 자기를 변호하지 않았죠. 김진수의 눈이 봉선의 발끝에서 다시 어깨선까지 한 번 천천히 오르내렸습니다. 물 한 동이를 지고 52집을 돌아온 그 걸음걸이, 허리는 곧고 어깨는 수평이었고 발끝은 한치의 흐트러짐도 없이 땅에 박혀 있었다. 사또는 그제야 알아차리고 있었습니다. 저 아이의 반듯함은 어떤 비밀무예에서 나온 것이 아니었죠. 매일 새벽 물동이 하나를 지고 52집을 도는 바로 그 걸음, 낮고 반복된 그 걸음이 저 흔들리지 않는 기세를 만들어 온 것이었습니다. 물지개가 그녀를 지탱해 온 기둥이었고 52집의 우물물이 그녀의 증언을 지탱해 온 뿌리였던 겁니다. 수생령을 내린다. 사또의 목소리가 마당을 갈랐습니다. 박대감 저택 뒷담 우물 옆을 당장 팔아. 저택 지하 창고 또한 남김없이 열어보라. 포졸들이 일제히 움직였고
박대감이 무어라 소리를 지르다 목이 한 차례 메었죠. 반식경이 지나지 않아 관아 마당으로 관곡 가마니가 줄지어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한 섬, 두 섬, 10섬, 100섬. 저택 지하에서 쏟아져 나온 관곡은 수백 섬이 좋게 넘었고 가마니마다 관의 낙인이 선명했다. 지난 흉년 백성들이 풀뿌리를 삶아 먹으며 굶어 쓰러지던 그 해에 장부에서 사라졌던 바로 그 곡식들이었습니다. 그 순간 이방이 마당 흙바닥에 털썩 무릎을 꿇었죠. 허리춤에 매달려 있던 낡은 염낭이 무릎에 부딪히며 끈이 툭 터졌고 그 안에 꿰어두었던 엽전 한 줌이 쨍그랑 소리를 내며 관곡 가만히 앞으로 흩어졌습니다. 엽전 몇 잎이 가만히 한복판에 찍힌 관에 낙인 위로 굴러가 멈추었다. 이방은 두 손을 이마에 맞대고 어깨를 들썩이며 울음 섞인 목소리로 쏟아냈죠. 아이고 봉선아 씨, 저는 박대감이 무서워 그랬을 뿐이외다. 천성이 나쁜 놈은 결단코 아니오. 저 자식을 먹여 살려야 하니 차마 거역을 못했소이다. 하물며 15년 전 그때에도 똑같았소. 그때 어떤 어른이 누명을 쓰고 돌아가셨을 때에도 저는 그저 시키는 대로 붓을 들었을 뿐이외다. 말을 마치지 못한 이방은 제 입을 손바닥으로 거칠게 틀어막았습니다. 그러나 이미 흘러나온 15년 전이라는 5글자가 김진수의 귓속에서 돌처럼 박혀 울리고 있었죠. 사또의 손끝이 허리춤 칼자루 위에서 한 차례 굳었다. 15년 전 누명을 쓰고 이름 없이 쓰러진 그 어른이 누구인지를 사또는 이미 가슴속으로 알고 있었던 겁니다. 봉선은 관곡 가만히 앞에 서서도 물동이를 찾지 않았습니다. 그저 품 안의 두루마리 위에 한 손을 얹었을 뿐이었죠. 분노도 통쾌함도 얼굴에 떠오르지 않았다. 다만 그녀의 시선이 박대감의 손끝에 가닿았을 때 그 떨림의 폭이 한치 더 넓어졌습니다. 박대감이 결박당해 마당 한가운데로 끌려 나왔습니다. 도포자락은 진흙에 더럽혀졌고 기름 바른 수염은 한쪽이 쏠려 뭉개져 있었다. 그럼에도 그는 고개를 숙이지 않았죠. 대신 천천히 봉선을 정면으로 쳐다보았습니다. 그 눈빛에 이상한 확신이 있었다. 마치 오래전 잃어버린 무엇을 오늘에야 되찾은 자의 눈빛이었죠. 박대감의 입꼬리 한쪽이 비틀어 올라갔습니다. 그 입술이 소리 없이 달싹였다. 저것이 그 박이서의 핏줄이렸다. 김진수의 얼굴이 그 순간 석상처럼 굳어갔습니다. 박이서 15년 전 장부 끝자락에서 붓끝 하나로 이름이 지워졌던 그 어른이었다. 김진수는 제 소매자락 안쪽에서 느리게 주먹을 쥐었습니다. 봉선의 품속 두루마리 끝이 새벽 바람에 한번 가볍게 흔들렸죠. 아버지의 이름이 오늘에서야 비로소 제 주인을 찾아 돌아온 순간이었다. 그때 마당 뒤편에서 또 한 사람이 느린 걸음으로 나섰습니다. 삼거리 주막의 늙은 주모였죠. 치맛자락에는 아직 새벽 부뚜막에 재가 묻어 있었고 손에는 빛바랜 노스 술잔 하나가 들려 있었다. 사또나리, 이 잔을 보시오소서. 주모가 노스의 잔을 기단 돌 위에 가만히 올려놓았습니다. 잔 바닥 안쪽에는 박자 낙인이 선명했죠. 15년 전 그 어른께서 마지막 밤에 제 주막에 드셨을 때 맡겨두고 가신 잔이외다. 그날 밤 박대감이 뒷문으로 드나든 것도 술병에 무언가 쏟아지던 것도 이 늙은이는 부뚜막 그늘에서 똑똑히 보았소이다. 다만 혀가 굳어 지금껏 입을 못 열었을 뿐이외다. 쇠돌이는 저도 모르게 한 걸음 물러나 봉선의 뒤쪽에 섰습니다. 지난 새벽 제가 쉰두집에 문고리를 하나하나 두드리던 그 걸음이 삼거리 주모의 낡은 문고리까지 건드려 깨웠음을 그제야 알아차린 것이었죠. 물동이 하나가 흔든 것이 실로 고울 하나였다. 박대감의 목덜미 위로 식은 땀이 한 줄 빗겨 흘러내렸습니다. 김진수가 천천히 기단 위에서 내려섰습니다. 한 걸음, 또 한 걸음,
관곡 가마니 사이를 지나 박대감의 앞에 다다랐을 때 사또의 그림자가 박대감에 뭉개진 수염 위로 길게 드리워졌죠. 박이서, 사또의 입에서 나지막이 그 이름이 흘러나왔습니다. 15년을 삼키고 있던 이름이 마침내 마당의 흙바닥 위에 내려앉는 순간이었다. 관아 마당이 가라앉은 숨으로 한겹 덮여 있었습니다. 아침 해가 담장 위로 막 올라서던 그 시각, 박대감은 결박된 채로 돛돌 앞에 끌려 나왔죠. 그의 갓은 한쪽으로 빗두름이 기울었고 두루마기 자락은 흙먼지와 이슬에 젖어 무겁게 쳐져 있었습니다. 허나 그 눈빛만은 아직 꺾이지 않은 채였다. 박대감은 돛돌 아래 놓인 한 소녀, 봉선을 노려보더니 숨을 한껏 들이쉬고는 이보시오, 고을 사람들, 저 계집의 정체를 아시오? 저 계집은 죽은 역도 박이서의 딸이요. 역적의 피를 이은 자식이 양반을 모함한 꼴이란 말이요. 그 한마디가 마당에 떨어지자 담장 밖까지 빼곡히 모여있던 사람들이 일제히 술렁였습니다. 역도의 딸이라니 그 박이서 말이요. 그 이름이 15년 만이로구먼. 수군거림은 물결처럼 번져나갔고 몇몇 사람은 저도 모르게 봉선에게서 한 걸음 물러섰죠. 박대감의 입꼬리가 슬쩍 올라갔다. 이 한 수로 판이 뒤집힐 것이다. 그리 믿었던 것이었다. 사또 김진수가 발을 한 걸음 내디뎠습니다. 그의 손이 허리춤 한도 자루를 스쳤으나 허공에서 멈추었다. 사또의 눈동자가 봉선의 뒷덜미 위에서 흔들렸죠. 무엇이라 입을 열어야 할지 정하지 못한 채 사또의 어깨가 한 번 무겁게 내려앉았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봉선이 조용히 제 저고리 오른 소매를 천천히 걷어 올렸죠. 햇살이 마당 가운데로 비스듬히 떨어지던 바로 그 순간 봉선의 오른손 등 위에 동그랗게 오므라든 작은 화상 자국이 드러났습니다. 5살 때 아버지 서재가 불에 잠겼던 그 새벽의 흔적이었다. 이어 봉선은 머리에 얹혀있던 비녀를 빼내고 그 아래 감추어져 있던 푸른 동곳을 천천히 뽑아들었습니다. 깊은 바닷빛 돌에 금실이 감긴 여염 안악의 것이 결코 아닌 동곳 왕실에서 내려진 하사품이었죠. 마당이 서서히 조용해졌습니다. 누구 하나 기침조차 내지 못했다. 봉선은 그 동곳을 제 손바닥 위에 얹은 채 품에서 낡은 두루마리 하나를 꺼내 펼쳤습니다. 종이에 내 귀가 불에 그을려 있었고 가장자리엔 좀이 슬었으나 그 끝머리에 찍힌 인장만은 붉게 선명했죠. 그 인장은 역도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어사 박이서가 왕께 직접 하사받은 어사 인장이었다. 아마도 이쯤에서 한 말씀 짚어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조선에서 어사 인장이란 것이 아무에게나 허락되는 물건이 결코 아니었다. 왕이 직접 임명한 어사만이 품에 지녔고 그 인장이 찍힌 종이는 고을 수령의 목숨도 내려 앉힐 수 있는 권능을 지녔죠. 박이서는 역도가 아니었습니다. 15년 전 거대한 관곡 횡령의 꼬리를 잡고 조사하다가 오히려 누명을 쓰고 죽임을 당한 왕의 어사였던 겁니다. 그리고 15년 전 그 누명의 첫 희생자가 될 뻔했던 젊은 관원이 하나 있었다. 박이서가 제 몸 대신 감싸 안아 누명에서 건져준 그 젊은이. 이름이 김진수였다. 마당 한가운데 선 사또의 무릎이 휘청 꺾였습니다. 한 발, 두 발, 가시 흔들렸고 도포자락이 허공에서 한 번 벌럭였다. 이내 사또는 봉선의 앞에 털썩 무릎을 꿇었죠. 관복 무릎이 흙바닥에 닿는 소리가 마당 구석에까지 들렸다. 사또는 두 손을 앞으로 모으더니 이마를 땅에 조용히 내려놓았습니다. 제가 은공의 따님을 3달이나 몰라뵈었습니다. 아씨, 제가 100번 죽어 마땅합니다. 사또의 목소리가 한 차례 갈라졌습니다. 가끈 아래로 눈물 한 줄기가 소리 없이 흘러내렸죠. 박대감의 얼굴이 그제야 흙빛이 되었습니다. 입술 가장자리가 파르르 떨리더니 두 다리가 후들거리기 시작한 것이었다. 바로 그때 군중을 헤치고 누군가가 비틀거리며
앞으로 걸어 나왔습니다. 허리가 꼬부라진 노파였죠. 장터 모퉁이에서 넉마를 입은 채 헛소리만 늘어놓는다 하여 미친 노파라 불리던 여인이었다. 노파는 봉선의 발 앞에 털썩 주저앉더니 주름진 두 손으로 봉선의 손등을 그 화상 자국을 떨리는 손끝으로 쓸어내렸습니다. 그러고는 목청을 길게 빼어 통곡했죠. 아이고, 아가씨, 우리 아가씨, 대감마님 핏줄이 이리 살아 계셨구려. 이 늙은 것이 15년을 미친 척 떠들며 아가씨가 살아계시다는 소문 한 자락만 기다렸습니다. 그 불난 밤 어린 아가씨 업고 담을 넘긴 사람이 이 늙은 유모이외다. 장터 사람들이 그제야 입을 떡 벌렸습니다. 미친 노파라 하던 그 여인이 실은 15년 전 박이서 된 유모였다는 것이 드러난 순간이었다. 노파는 봉선의 치맛자락을 쥐고 어깨를 들썩이며 울었습니다. 봉선의 턱끝도 한 번 떨렸으나 봉선은 눈을 감고 한 호흡으로 그 떨림을 눌러 삼켰죠. 그 사이 사또의 옆에서 또 한 사내가 풀썩 무릎을 꿇었습니다. 포졸 쇠돌이였다. 쇠돌이는 머리를 조아리며 어쩔 줄 모르는 얼굴로 입을 열었죠. 소인도 아씨를 몰라뵀습니다. 물동이 지시는 거 받아 아는 적이 없어 송구하옵고 그날 밤 물찌개 휘두르시던 것을 보고도 감히 아씨라 부르지 못한 것이 쇠돌이는 말을 잇지 못하고 어색하게 코를 한번 훌쩍했습니다. 둥근 코끝이 발갛게 달아올랐고 그 모습이 어찌나 어설프던지 긴장으로 얼어있던 군중 몇몇이 소매로 얼른 입을 가리며 풋하는 소리를 흘렸죠. 마당을 짓누르던 공기가 그 한 번의 훌쩍임으로 살짝 풀렸습니다. 봉선은 다시 두루마리를 손끝으로 펼쳐 마당 한가운데 내보였습니다. 그리고 그 위 박대감 저택 뒷담 우물 옆에서 베낀 세 줄 표식을 손가락으로 짚었죠. 봉선의 목소리가 낮았으나 또렷하게 마당에 퍼졌습니다. 이 우물 옆 세 줄 표식은 15년 전 관곡을 빼돌린 자들이 서로를 알아보던 암호였습니다. 아버지께서 그것을 밝혀내신 바로 그 밤 서재에 불이 난 것이지요. 박대감의 다리가 드디어 꺾였습니다. 이 방은 벌써 저만치에서 땅에 이마를 박고 있었다. 15년 전 관곡을 삼킨 손과 오늘 새벽 관선을 불태운 손이 한 사람의 손이었다는 사실이 세 줄 표식이라는 단 하나의 고리로 꿰어진 순간이었죠. 박대감은 숨을 거칠게 몰아쉬더니 제 속의 것을 스스로 토해내기 시작했습니다. 그래, 내가 했다. 15년 전 관곡도 관선 두 척도 내가 시킨 일이다. 박이서 그자가 제 분수도 모르고 내 뒤를 캐기에 불을 놓았고 이번에도 저 계집이 제 아비처럼 내 뒤를 캐기에 박대감은 말끝을 맺지 못한 채 미친 듯 웃다가 꺾였고 포졸들이 달려들어 그의 어깨를 눌렀습니다. 손마디가 우두둑 소리를 내며 등 뒤로 결박되었고 허리춤에 차고 있던 옥패가 툭 떨어져 흙바닥 위에서 두 번 구르더니 멈추었다. 사또는 여전히 봉선의 앞에 이마를 땅에 댄 자세 그대로였습니다. 그 자세로 다시 한 번 이마를 조용히 땅에 부딪혔죠. 15년 묵은 빚을 이제야 입에 올릴 수 있게 된 사람의 몸짓이었다. 풍선을 낡은 치맛자락 끝이 아침 바람에 한 번 펄럭였고 그 위로 푸른 동곳이 쥐어진 봉선의 손이 조용히 떨리고 있었습니다. 박대감이 포졸들에게 끌려 마당 밖으로 질질 끌려나가던 그때 박대감은 고개를 뒤로 획 돌려 봉선을 향해 마지막 한마디를 외쳤습니다. 내 아비가 못 푼 걸 내가 풀 수 있을 것 같으냐? 봉선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품에서 두루마리를 다시 꺼내 가슴에 꼭 품었을 뿐이었죠. 그 두루마리 안에는 오늘 펼친 장 말고도 아직 펼치지 않은 한 장이 더 남아 있었던 겁니다. 마당에 한순간 긴 침묵이 내려앉았습니다. 박대감이 끌려나간 자리에 흙먼지만 낮게 풀렸고
그 위로 쇠돌이가 엉거주춤 일어서려다 한쪽 무릎이 미끄러져 다시 털썩 주저앉았죠. 쇠돌이는 제 무릎을 털며 어물거렸다. 아이고, 아씨. 소인이 한 가지 여쭐 것이 그날 밤 물지개 휘두르실 적에 소인 정수리를 한번 스치셨는데 그거 혹시 일부러 봉선의 입가에 아주 옅은 웃음이 처음으로 스치고 지나갔습니다. 고개를 가만히 가로젓자 쇠돌이는 머쓱하게 뒤통수를 극적였고 둘러선 사람들 사이에서 참았던 웃음이 풀썩 터졌죠. 미친 노파라 불리던 유모가 그 웃음 끝자락을 타고 일어서더니 봉선의 어깨에 제 넝마 두루마기를 조심조심 덮어주었습니다. 넝마 속에서 곱게 접힌 무명수건 한 장이 떨어졌다. 15년을 품속에 고이 접어다닌 수건이었죠. 귀퉁이에 훅미라 수놓인 실밥이 이제는 빛이 바래도 뚜렷하게 남아 있었습니다. 이 수건, 아가씨 5살 나던 해 대감마님께서 친히 이 늙은 것에게 주신 것이외다. 언젠가 아가씨 돌아오시면 그 손에 쥐어드리라 하셨지요. 봉선은 수건을 손바닥 위에 받아들고 오랫동안 손끝으로 쓸어내렸다. 사또는 그 광경을 무릎 꿇은 채로 고요히 바라보다 천천히 몸을 일으켜 좌중을 향해 입을 열었습니다. 오늘 이후로 이 고을 관아의 장부는 한 장도 빼놓지 않고 아씨 앞에 먼저 펼쳐질 것이다. 15년 묵은 빚, 내 한 생을 걸어 갚을 것이니라. 이방이 땅에 받고 있던 이 말을 더 깊이 눌렀고 장터 사람들도 저마다 고개를 숙였죠. 봉선은 품속 두루마리를 한 번 더 꼭 쥐었습니다. 아직 펼치지 않은 그 한 장에는 박대감의 뒤에 서 있던 또 한 사람의 이름이 적혀 있었던 겁니다. 관아, 마당에 쏟아지던 햇살이 조금 누그러진 때였습니다. 마당 한가운데 박대감이 결박된 채 끌려나가고 그가 마지막까지 붙들고 있던 자락이 바닥에 끌리며 흙먼지를 일으켰습니다. 사람들은 한참을 그 자리에 멈춰 선 채 입을 떼지 못했고 이방의 흐느낌 섞인 자백이 마당 한구석에 흩어진 뒤 바람이 한 번 크게 지나간 뒤에야 비로소 저마다 숨을 길게 내쉬었지요. 소란이 잦아든 뒤 사또 김진수는 봉선을 관아 후원으로 청했습니다. 후원은 관아의 소란과 달리 유난히 고요했는데 담 너머로 참새우는 소리가 성글게 들려오고 늙은 매화나무 아래로는 꽃잎 몇 장이 축축한 흙 위에 떨어져 있었습니다. 사또는 봉선을 돌 위로 청하였으나 봉선은 돌은 사양하고 선체로 두 손을 모았습니다. 물동이를 내려놓은 어깨가 오랜만에 가볍게 내려앉은 자세였습니다. 아쉽게 감히 한 가지 여쭈어도 되겠습니까? 사또의 목소리는 낮고 또한 떨리고 있었습니다. 관아 한복판에서 이마를 땅에 댄 뒤로 그의 어깨는 아직 덜 풀려 있었죠. 봉선은 고개를 숙인 채 조용히 답을 기다렸습니다. 어찌 직접 관아 문을 두드리지 않으시고 물장수로 하루하루 그 무거운 짐을 지셨습니까? 아씨께서 오른손 등의 흉터를 내보이시고 어사 인장을 꺼내셨더라면 저는 부임 이튿날이라도 이 고을에 문을 열어드렸을 것이 아닙니까? 봉선이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이 마주치는 짧은 사이 사또의 턱 아래 힘줄이 한 번 크게 움직였습니다. 봉선은 오래 생각한 사람처럼 입을 열었습니다. 날이 관아의 문턱이 높을수록 진실은 그 안으로 들어가지 못하는 법입니다. 제가 문을 두드렸다 한들 양반이 관아에 드나들며 내미는 마른 힘이 문턱을 넘으며 반쯤 다듬어지고 나머지 반은 체면에 깎여 나갑니다. 저는 문을 두드리는 대신 문 안에 물을 들였을 뿐입니다. 물을 들이며 진실이 드나들 수 있는 뒷길을 하나 냈을 뿐이지요. 사또의 눈동자가 흔들렸습니다. 이야기꾼이 여기서 잠깐 청자의 곁으로 돌아서지요. 조선에서 물장수라 하면 새벽마다 50집, 100집을 도는 유일한 사람이었답니다. 사대문 안경강 물장수 한 사람이 하루에 드나드는 집이 많을 땐 50이 넘었다 하니 그 걸음이 닿는 곳이 곧 고을의 뒷마당 전부였던 셈이지요.
낮은 자리에 선다는 것은 실은 가장 많은 이의 목소리가 모이는 자리에 선다는 뜻이었습니다. 아무도 의심하지 않는 자리에, 그 자리가 때로는 가장 먼 데까지 보이는 자리였던 겁니다. 사또가 허리를 더 숙였습니다. 제가 듣지 못한 것을 아씨께서는 집집이 들으셨군요. 봉선이 대답 대신 역게 고개만 끄덕였고 후원에 다시 조용한 바람이 지나갔습니다. 그때 봉선이 걸음을 옮겨 후원 우물 곁으로 갔습니다. 우물 옆에는 낡은 표주박 하나가 걸려 있었는데 봉선은 그 표주박을 익숙한 손짓으로 집어들었습니다. 두레박을 내리고 물을 끌어올리는 동안 봉선의 허리는 여전히 반듯했습니다. 사또는 몇 발짝 떨어져 서서 그 반듯한 자세를 말없이 바라만 보고 있었지요. 봉선이 끌어올린 물을 표주박에 받아 사또에게 건넸습니다. 사또는 잠시 멈칫했습니다. 어제까지 자신이 사또로서 이 아이에게 호통을 흘려들었고 오늘 아침엔 이 말을 땅에 댄 처지였습니다. 그런 그에게 봉선이 두레박물 한 사발을 건네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사또는 결국 두 손으로 표주박을 받았습니다. 높고 낮음이 한 찰나에 뒤집혔으나 두 사람 사이의 공기는 오히려 한결 부드러워졌지요. 사또는 물을 한 모금 삼킨 뒤 낮게 중얼거렸습니다. 이 물 한 사발이 관아 곡식보다 귀합니다. 봉선은 10개 웃고 표주박을 다시 우물가에 걸어두었습니다. 며칠이 지났습니다. 어사 박이서의 유해가 뒤늦게 거두어지고 왕은 그의 이름을 관한 명부에 다시 올리도록 명하였답니다. 역도로 지워졌던 석줄 이름이 다시 붓끝으로 또박또박 옮겨지던 날 봉선은 아버지의 묘 앞에 섰습니다. 물장수의 치마가 아닌 아버지가 생전에 남겨두었다는 남빛 저고리를 꺼내 입은 채였죠. 봉선은 처음으로 제 이름 석자를 입에 올려 아버지 앞에 절을 올렸습니다. 아버지, 소녀 박봉선이 늦었습니다. 묘 앞에는 쇠돌이가 한참 전부터 나무 뒤에 서성이고 있었습니다. 제 허리춤을 만지작거리다 말다 하던 그가 봉선이 절을 마치고 돌아서자 어색하게 한 발 앞으로 나섰습니다. 얼굴은 벌써 귀밑까지 붉어진 채였지요. 쇠돌이가 품에서 꼬깃꼬깃 접힌 종이조각 하나를 꺼냈습니다. 그 위에는 어설픈 붓질로 한자 석자가 쓰여 있었습니다. 쇠돌이, 제 이름 석자를 생전 처음 한자로 적어본 것이었습니다. 아씨, 저기 제 이름이 이렇게 생겼다 하더이다. 쇠돌이의 말투가 여태껏 쓰던 거친 말투와 달리 어설픈 존댓말로 바뀌어 있었고 그 말투가 어찌나 어색하던지 봉선은 오래간만에 소리내어 웃었습니다. 웃음소리가 묘 주위에 풀잎을 한번 흔들고 지나갔죠. 쇠돌이가 이어 조심스레 물었습니다. 아씨, 이제 물동이는 놓으실 겁니까? 봉선은 잠시 묘비 쪽으로 시선을 주었다가 다시 쇠돌이를 보며 답했습니다. 동이는 놓아도 물길은 못 잊지요. 쇠돌이의 어깨에서 힘이 스르르 빠지고 그의 눈가가 잠깐 붉어졌습니다. 봉선이 묘를 뒤로하고 걸음을 떼던 그때였습니다. 저 멀리 고을 어귀 쪽에서 말발굽 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했습니다. 다른 고을의 사령 하나가 땀범벅이 된 채 관아 쪽으로 달려가며 이렇게 외치고 있었죠. 관선이 또 불탔답니다. 봉선의 걸음이 잠시 멎었고 사또가 그 소리에 고개를 드는 모습이 멀리 담 너머로 언뜻 보였습니다. 낮은 걸음의 뒷길은 아직 끝나지 않았던 겁니다. 봉선은 치맛자락을 한번 고쳐잡고 고을 어귀 쪽으로 걸음을 돌렸습니다. 쇠돌이가 헐레벌떡 뒤를 쫓아오며 제 옷고름을 연신여몄지요. 아씨, 저 어사나리, 아니 물동이부터 챙겨갑니까요? 저도 모르게 튀어나온 옛말투에 쇠돌이가 제 입을 제 손으로 탁 틀어막았습니다. 봉선이 걸음을 멈추지 않은 채 짧게 답하였습니다. 동이는 두고 가세요. 이번엔 북과 먹이면 넉넉합니다.
그 사이 골목 어귀에서 빨래 함지를 이고 가던 안악 셋이 걸음을 우뚝 멈추었습니다. 며칠 전까지 봉선의 새벽 물을 받던 집들이었지요. 아이고, 물장수 아가, 아니 아씨마님, 이 길로 또 떠나시는 거요? 맨 앞에 안악이 함지를 내려놓지도 못한 채 눈물부터 글썽였습니다. 봉선이 다가가 그 손등을 잠시 덮어 쥐었지요. 새벽 물이 끊겨도 댁 우물은 여전히 맑을 겁니다. 제가 들여다본 우물이니까요. 안악이 피식 웃다 말고 소매로 눈가를 훔쳤습니다. 쇠돌이가 옆에서 괜히 목청을 가다듬으며 끼어들었습니다. 이 사람이 또 그 안악네들한테는 꼭 이리 점잖게 말씀하신단 말이오. 소생한테만 어째 아직도 임자 하시는지. 안악들이 깔깔 웃음을 터뜨렸고 쇠돌이의 귀가 다시 붉게 달아올랐습니다. 봉선이 그 웃음 끝을 빌려 품에서 작은 호패 한쪽을 꺼냈습니다. 쇠돌이의 손바닥에 조용히 쥐어주며 이르기를 옆 코을까지는 임자가 길잡이입니다. 이 호패, 관아 문턱에서 떳떳이 내보이세요. 쇠돌이가 호패를 받아든 채 한참을 말이 없었고 안악들도 그제야 입을 다물고 조용히 허리를 굽혔습니다. 담 너머로 사또가 의관을 굳혀매며 마당으로 나서는 소리가 들려왔지요. 봉선은 호패를 쥔 쇠돌이의 손등을 한번 가볍게 두드리고 다시 앞을 향해 걸음을 옮겼습니다. 말발굽 소리가 아직 먼지 속에 걸려 있었습니다. 새벽 폭우에는 옅은 안개가 낮게 깔려 있었다. 강물은 어제와 다름없이 조용히 흐르고 있었고 몇 척의 작은 배가 나루에 매여 가볍게 흔들리고 있더라. 그 안개 사이로 한 소녀가 천천히 걸어 나왔다. 짐 보퉁이 하나를 옆구리에 낀 채 봉선이었다. 봉선의 머리에는 푸른 동곳이 없었다. 관아 마당에서 제 정체를 증명했던 그 왕실 하사 동곳은 어느새 평범한 나무 비녀로 바뀌어 있었죠. 검은 머리칼 사이로 단정하게 꽂힌 비녀 하나가 도리어 봉선의 눈빛을 더 또렷하게 만들어주는 듯했다. 봉선은 한 걸음 한 걸음 배 쪽으로 향했다. 물지개를 지던 그 반듯한 걸음, 쉰두 집을 돌던 그 똑같은 걸음이었더라. 문득 봉선의 머릿속에 지난 석 달 동안의 새벽들이 밀물처럼 스쳐 지나갔다. 영하의 새벽바람에 물지개 300근이 어깨 맨살을 파고들어 밤새 얼어붙은 끈자락이 피부를 사포처럼 긁어대던 그 쓰라린 감각이 다시 어깨 위에 얹혔더라. 물동이 가장자리에서 튄 얼음물이 저고리 속으로 스며들면 명치께에 차가운 돌덩이 하나를 품은 듯 온몸이 오래도록 떨려왔다. 셋째, 집 담장 아래에선 지린내와 집단, 썩은 냄새가 섞여 올라왔고 그 냄새 사이를 지날 때마다 아홉째 집 대감댁 하이는 저 물장수 계집의 송장 냄새가 대문 안까지 따라 들어오니 당장 물러가거라 하며 침을 뱉었다. 봉선은 그 침이 치맛자락에 튀는 감촉을 매일 아침 손등으로 쓸어내렸고 손끝이 터져 굳은 살 사이로 피가 배어나오는 날이면 그 피를 우물가의 찬물에 묵묵히 씻어냈거든요. 그렇게 수없이 흘려보낸 새벽이 모이고 모여 오늘의 이 한 발걸음이 된 것이었다. 봉선아, 낮은 자리가 가장 멀리 보이는 자리이니라 하시던 아버지의 음성이 귓가에 잠시 맴돌다 물결 소리에 섞여 흩어졌다. 그때였다. 나루 저편에서 다급한 발소리가 돌길을 쿵쿵 울리며 다가왔다. 사또 김진수였다. 갓끈을 제대로 매지도 못한 채 나루 돌길을 거의 뛰듯이 달려오고 있더라. 40줄 중반의 단단한 어깨 위로 숨이 거칠게 오르내렸다. 사또는 봉선 앞에서 멈춰서서 한동안 말을 고르지 못한 채 허리만 굽혔다 폈다 하였습니다. 아씨, 부디 관아에 남아 주십시오. 사또의 목소리는 낮았으나 끝이 떨리고 있었다. 제가 무엇을 해드리면 되겠습니까? 아버님 박이서 어르신의 명예가 이제 막 회복된 참입니다. 아씨께서 관아 곁에 계셔 주시기만 한다면 녹봉이든 집 한 채든
아니 이 고을 전체라도 아씨 발밑에 바치겠습니다. 봉선은 고개를 가만히 들었다. 입술이 한번 파르르 움직였으나 곧 잔잔한 미소가 입꼬리에 번졌다. 나리, 봉선의 목소리는 폭우의 물결처럼 잔잔했다. 나리가 해주실 일은 따로 있습니다. 관아의 문턱을 낮추시고 쉰두 집의 우물물을 제때 살펴주시오. 그거면 됩니다. 사또의 어깨가 미묘하게 떨렸고 큰 짐 하나를 고스란히 넘겨받은 사람이 짓는 표정이었다. 날이 제가 관아에 남으면 저는 다시 양반이 되고 맙니다. 양반이 되는 순간 저는 더 이상 쉰두 집의 우물물 소리를 듣지 못합니다. 그것이 제가 떠나는 까닭이니 부디 저를 붙들지 마시오. 아씨, 이제 줄을 풀겠습니다. 뱃사공이 조용히 구하며 삿대를 들어 올렸다. 봉선은 배에 올랐고 배는 안개 속으로 미끄러지듯 천천히 나아갔습니다. 몇 식경이나 흘렀을까요? 봉선을 태운 배가 옆고을 어귀의 한 작은 나루에 잠시 멎었다. 그곳에도 새벽 물장수가 있었더라. 봉선보다 2살 어려 보이는 사내아이였습니다. 물동이를 어깨에 지고 막 나루터에 들어서던 아이는 배에서 내리는 낯선 여인을 보고 잠시 걸음을 멈추었거든요. 얘야, 물 한 사발만 나누어 주겠느냐. 봉선이 조용히 청하자 아이는 말없이 제 동이에서 한 사발을 퍼서 내밀었다. 봉선은 천천히 물을 마셨고 손끝으로 사발 가장자리에 이 빠진 자국을 가만히 쓸어내렸습니다. 얘야, 삭슬 꼭 받으시오. 너의 걸음은 값진 것이오. 50집 100집을 도는 내 발소리가 이 고을의 어느 대감댁 잔치보다 더 많은 일을 먹이고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시오. 아이의 눈동자가 동그래졌다. 그러고는 고개를 한번 숙이며 예, 누님, 꼭 그리하겠습니다 하고 뚜렷이 답하더라. 봉선이 다시 배에 오르는 사이 아이는 물동이를 지고 마을 골목으로 들어가며 한 번도 돌아보지 않았다. 허나 그 어깨는 아까보다 반뼘쯤 더 곧아져 있었다. 한편 그 시각과나 앞마당에서는 다른 일이 벌어지고 있더라. 사또 김진수가 관아 정문 앞에 목수장인 하나를 앉혀놓고 허리를 굽혀 직접 차를 대고 있었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2치만 낮추시오. 장인이 고개를 갸웃거리며 조심스레 되물었다. 2치씩이나 깎으면 관아 품격이 상하지 않겠습니까? 나리, 사또는 대답 대신 문턱을 손바닥으로 한번 툭 쳤거든요. 장인, 품격이 다 무엇이오? 늙은 어미가 제 아들 하나 되찾겠다고 이 문턱 앞에서 엎드려 울다 돌아간 지가 3달이오. 2치만 낮추시오. 그래야 늙은 것도 아이도 넘어옵니다. 이 문턱 하나 때문에 지난 3달을 헛되이 보냈으니 2번 다시 그런 꼴은 보지 않을 것이오. 장인은 더 묻지 않고 대패를 들었다. 둥근 대패밥이 바닥으로 또르르 떨어질 때마다 관아 마당에 선 이방과 포졸들은 서로 눈을 맞추었다. 쇠돌이 포졸의 입가에 남몰래 옅은 미소가 번졌더라. 제 품 안에는 봉선에게 건네지 못한 이름 석자가 적힌 쪽지 한 장이 여전히 접혀 있었지만 쇠돌이는 그 쪽지를 한번 만졌다가 도로 가슴 깊이 집어넣으며 저 혼자 속삭였더라. 아씨의 이름자 옆에 내 이름 석자를 붙여본 것만으로도 이 한평생이 좋카오. 배는 다시 강을 따라 내려가고 있었다. 광양 쪽 갈대밭이 바람에 한 번씩 누웠다 일어섰고 봉선은 뱃전에 앉아 말없이 강물만 바라보았다. 이쯤에서 나레이터가 마지막으로 한마디 드립니다. 여러분, 봉선이 한 일을 한번 돌아보시오. 그녀는 복수를 외치지 않았다. 신분을 앞세우지도 않았고 관아를 뒤엎지도 않았거든요. 그녀가 한 일은 오직 하나, 매일 새벽 신두집에 물을 길어다 주는 일, 그것뿐이었다. 그 낮은 걸음이 하루 이틀이 아니라 여러 해 동안 이어졌고 그 사이 수많은 이들의 말이 그녀 안에 차곡차곡 쌓여 한 폭의 지도가 되었던 겁니다. 사또 셋이 바뀌어도 풀지 못한 사건이 16 물장수 소녀의 그 걸음 끝에서 풀린 까닭이 바로 여기에 있었더라. 실제로 조선의 물장수는 새벽마다 50집 100집을 돌며
한 고을의 숨소리를 가장 먼저 듣는 유일한 사람이었거든요. 낮은 자리에 선다는 것은 가장 많은 이의 목소리를 듣는 자리에 선다는 뜻이었답니다. 큰 소리가 세상을 바꿀 것 같지만 실제로 세상을 바꾸는 것은 매일 같은 시간에 움직이는 작은 걸음이다. 남의 집 우물물을 제때 살피는 손길, 짐 하나 지고 오르내리는 반듯한 어깨, 그 무거운 물동이를 내려놓으며 던지는 짧은 한마디, 16 물장수 소녀가 수백 년이 지난 지금까지 우리 입에 오르내리는 이유는 그녀가 그 사실을 먼저 알았기 때문입니다. 배는 어느새 강한 개 속으로 깊이 들어가고 있었다. 뱃머리도 뱃사공도 봉선의 모습도 차츰 안개에 묻혀 흐려졌다. 강물 위에는 봉선이 풀어놓고 간 푸른 동곳의 그림자만 잠시 출렁이다. 이내 물결과 함께 흩어졌다. 그리고 그날 이후 그 고을의 관선은 다시는 습격당하지 않았다고 합니다.